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핑거 스터디의 고찰 및 한국형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거 스터디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중영역 중재 RCT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전 임상 단계에서는 주관적 인지 저하, 서브젝티브 커그니티브 디클라인 형태로 나타나고 점점 더 진행해서 경도 인지 장애,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로 진행하게 되며 더 진행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주된 역할을 하는 패소젠으로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중영역 중재를 해서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중영역 중재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치매 위험 요인들이 치매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란셋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12가지 치매 위험 요인들의 인구 집단 기여 분율,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이 약 40%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12가지 치매 위험 요인들이 제거되면 치매 발생이 약 40% 정도 이론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험 요인들을 보면 Less Education, Hearing Loss, Traumatic Brain Injury, Hypertension, Alcohol, Obesity, Smoking, Depression, Social Isolation, Physical Inactivity, Diabetes, Air Pollution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중재할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런 제안들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BMI 및 체중 관리는 65세 미만에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너무 마르지 않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공고되고 신체 활동도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 활동이 공고되고 인지 활동으로서는 독서나 체스 등 정신적으로 자극이 되는 활동을 장려할 것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충분한 수면에 대한 공고도 있습니다. 당뇨병 같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예방 또는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 낮은 뇌관료 및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인터벤션 등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 외상을 줄이고 노쇠해지지 않고 혈압을 관리하고 우울증을 관리하고 심방세동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교육을 받는 것,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을 관리하는 것, 식단에 비타민C가 충분히 함유된 음식을 드시는 것 등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노인 여성들에게 투여했을 때는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위험이 증가한다는 RCT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저 이니비터, 도네베제 같은 알츠하이머병 약제는 인지기능 장애, 즉 MCI 단계가 있는 성인에게 사용해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장 지침들을 평생의 라이프 스팬으로 따라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되는 것은 레벨 A 에비던스를 가진 10가지 요인, 인지활동,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관리, 노년기 BMI 증가, 우울증, 스트레스, 당뇨병, 두부 외상, 중년의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에듀케이션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한 연령 시기에 잘 인터벤션 하는 것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레벨 B 에비던스로서는 중년기의 비만, 노년기의 체중 감소, 신체 활동, 흡연, 충분한 수면, CBD, 노쇠, 심방세동,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한 치매 예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운동,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드는 식사, 꾸준하게 공부하는 독서, 3금으로는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3행으로는 건강검진,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가족과 친구들과의 꾸준한 연락과 소통, 그리고 가능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다영역 중재에 대한 대규모 RCT 중에 가장 대규모이면서 중요한 것은 핑거 스터디입니다. 핑거 스터디는 핀란드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비교한 군은 다중영역 중재군과 일반 건강조원군입니다. 다중영역으로는 영양교육, 신체활동, 인지훈련, 사회활동, 그리고 대사 및 혈관위험 요인 관리 등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중재가 진행이 되었고, 대조군에는 단지 일반적인 건강조언만이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는 CAID 위험 점수가 6점 이상인 인지기능 저하 고위험군이면서 현재는 인지기능이 평균 수준 이하인 60에서 77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균 수치를 보면 나이는 69.5세, 에듀케이션 이어는 약 10년, MMSA는 26.7점이었습니다. MMSA가 26.7점인 것을 봐서 인지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은 MCI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결과점으로 본 것은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 NTB로 측정된 인지기능의 Z스코어입니다.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 NTB는 14가지 표준 인지작업의 복합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2차 결과로는 신행기능, 처리속도, 메모리에 대한 NTB 도메인의 Z점수와 ADL 장애 및 Short Physical Performance 배터리를 보았습니다. 1차 결과점으로는 2년 후 NTB 토탈 Z스코어의 평균 변화값을 봤는데요. 중재군에서는 0.2점 정도 호전이 되었고, 대조군에서는 0.16점 정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재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0.04점이었습니다. 0.04점이었지만은 연구 참여자 수가 많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핑거 스터디가 발표된 란셋 스터디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NTB의 토탈 Z스코어인데요. NTB 토탈 Z스코어는 핑거 스터디에 참여한 사람들의 레인지를 보면 마이너스 2.04에서 플러스 2.23점 사이였습니다. 즉, 레인지가 총 4.27점인데요. 총 4.17점의 레인지에서 차이는 0.04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은 있겠지만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가 필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NTB의 변화 차이를 봤을 때 대조군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CAID 위험 점수가 6점 이상이어서 인지기능 저하가 예상이 되는 고위험군들을 모았기 때문에 대조군에서는 2년간 NTB 토탈 Z스코어가 0.21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대조군에서도 NTB 토탈 Z스코어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연구 디자인 시 예측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인지 결과에 대해서도 실행 기능 및 처리 속도는 중재군이 조금 호전되었지만은 기억 능력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ADL Disability 스코어는 대조군에서 약간 증가했지만은 중재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의자에서 일어서기에서 대조군과 비교해서 중재군은 개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CAID 데멘치아 리스크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데멘치아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리스크 스코어입니다. 나이, 에듀케이션, 젠더, 블러드 프레셔, BMI, 토탈 콜레스테롤, 피지컬 액티비티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핑거 스터디에서는 CAID 스코어가 6점 이상인 군을 인클루전을 시켰는데요. CAID 6점이라면 생각외로 어렵지 않게, 노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6점 이상이 나옵니다. 에이지가 53세가 넘고 남성이면서 블러드 프레셔가 140 이상이면 바로 7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도 6.5 미리몰 퍼 리터 이상인데요. 이것을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하면 토탈 콜레스테롤 251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CAID 데멘치아 리스크 스코어 6점 이상은 노인이라면, 특히 남성이라면 6점이 비교적 어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핑거 스터디의 인터벤션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커그니티브 트레이닝, 그리고 모니터링 and management of metabolic and vascular risk factors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보면 뉴트리션은 7개의 그룹 세션, 3개의 인디비듀얼 세션,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주당 1, 2회 이상 근력 운동, 2, 4회 정도의 에어로빅 운동 등 이렇게 많은 인터벤션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그니티브 트레이닝에도 9개의 그룹 세션, 그리고 인디펜던트 트레이닝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인터벤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운동과 신체 활동,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의 체계적인 관리, 그룹 세션을 통한 인지기능 교육 등 다양한 인터벤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영양지도에는 개인 3당 세션을 1년 동안 영양학자가 3회의 모임을 가졌고, 그룹 세션은 첫 해에는 6회, 두 번째 해에는 1에서 3회 시행을 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물리치료사가 안내하고 감독했고, 체육관에서 근력 트레이닝을 했고, 개별적으로 에어로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지훈련은 프로토콜 기반으로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을 했고,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10개의 그룹 세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역 알츠하이머 학회 사무소를 방문해서 피드백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진대사와 혈관인자도 3개월마다, 첫 해에는 3개월마다, 두 번째는 6개월마다 측정을 했고, 연구 간호사를 만나고 검사 결과 평가를 위해서 3, 6, 12개월 및 24개월의 연구의사를 만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웃컴으로는 NTB 토탈 Z 스코어를 받고 세컨더리로 다양한 스코어들을 측정하였습니다. 핑거 스터디 결과 요약입니다. 연구 대상은 인지기능자 고위험군, CAID 위험 점수가 6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평균 약 70세, MMSE 26.7점이었습니다. 2년간 다중영역 중재를 시행했고, 식이요법, 운동, 인지훈련, 혈관위험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다중영역 중재가 시행이 되었고, 대조군은 일반 건강조험만 시행하였습니다. 2년 후 NTB 토탈 Z 스코어의 평균 변화는 중재군에서 0.2점 호전이 되었고, 대조군에서 0.16점 호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재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0.04점이었고, NTB 토탈 Z 스코어의 레인지는 핑거 스터디에서는 마이너스 2.04점에서 플러스 2.23점, 즉 범위는 약 4.27점이었습니다. 따라서 4.27점 범위의 스코어였는데 0.04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약 1% 이하의 차이만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처음 연구 디자인을 할 때 2년간 NTB 토탈 Z 스코어가 0.21점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하는 병이고, 인지기능자와 고위험군을 인클루전 시켰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었는데, 도리어 대조군에서도 0.16점 호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예상되는 인지기능 저하 고연구를 잘 선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TB 토탈 Z 스코어 0.04점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아두카누밥 연구입니다. 아두카누밥은 응집된 형태의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합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주사제입니다. 연구 대상은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경도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값이 70세, 에듀케이션 14.5년, CDR-SB 2.4점, MMSE 26.4점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즉, 핑거 스터디와 비교적 유사한 연구 대상자였지만 제일 큰 차이는 아밀로이드 펫의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CDR-SB 스코어 변화가 18개월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습니다. 아두카누밥 연구는 크게 이머지 스터디와 인게이지 스터디 두 가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인게이지 스터디는 대조군과 약물치료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머지 스터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CDR-SB 스코어로 본 그래프입니다. CDR-SB 스코어는 0점에서 18점까지의 스코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된, 즉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진행된 점수입니다. 보시면은 플라시보군에서도 약 1년 6개월,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예상되던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두카누밥 사용군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조군, 플라시보군에 비해서는 CDR-SB 스코어가 적었습니다. 아두카누밥 로도주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CDR-SB 스코어가 0.26점 적었고 하이도즈 아두카누밥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CDR-SB 스코어가 0.39점 적었습니다. 다만 프로토콜 버전 4번 이후로 더 고용량 아두카누밥을 사용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CDR-SB 스코어의 증가가 0.5점 정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근거로 FDA에 조건부 승인을 얻기에 이르렀는데요. 플라시보군을 보시면은 플라시보군에서는 CDR-SB 스코어가 1년 반 동안 약 1.76점 정도, 1.8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데멘치아의 질병 진행에서 예상되던 수치입니다. 아두카누밥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연구 대상은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경도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18개월 뒤 CDR-SB 스코어 변화 값을 봤는데 아두카누밥은 1.35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보군은 1.74점 증가해서 0.39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두카누밥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머지 스터디에서 하이도즈 아두카누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0.39점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CDR-SB 스코어는 0점에서 18점까지의 스코어이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인지기능이 더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진행된 것을 시사합니다. 즉 18점 스케일에서 0.4 많이 봐야 0.4점 정도 호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은 있었지만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아직도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다만 유심히 볼 내용은 플라시보군에서 CDR-SB 스코어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알츠하이머 데멘치아 환자의 합당한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글로벌 CDR이 0.5점인 경우 CDR-SB가 1년에 1.43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대조군이 1.74점 증가했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잘 찾아서 인클루전을 시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두카누밥은 아밀로이드 관련 비정상 영상 소견, 이데마나 이퓨전이나 마이크로 헤모리지가 발생하는데 특히 고용량 아두카누밥을 사용하면 12%에서 증상이 동반된 아리아가 생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두카누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대로 나타났는데 핑거 스터디에서는 왜 대조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좋아졌을까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임상적으로 초기침에 MCI 진단을 했을 때 실제 아밀로이드 펫이 침착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가벼운 인지장애나 치매가 있는 1만 1천 명 정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했습니다. 임상적으로 MCI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아밀로이드 펫 결과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경우는 약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임상적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서도 약 70%에서만 아밀로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은 임상적으로 MCI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도 약 절반 가까이가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을 고려한다면 핑거 스터디에 인클루전이 된 인지기능 저하군 또는 MCI군 중에 상당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아닌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2년 동안 대조군에서 일반적인 교육 정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이 호전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핑거 스터디 외에 다중영역 중재 무작위 대조 시험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MAPT 연구가 있었고요. 프랑스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중재로는 오메가3 보충제와 다중영역 중재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메가3 보충으로는 하루 DHA 800mg, EPA 225mg이 주어졌고요. 다중영역 중재로는 인지훈련, 신체활동, 영양조언이 시행됐고 대조군과 플라시보와 비교가 됐습니다. 참가자는 평균적으로 75세 정도였고 MMSE가 28.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지 테스트를 종합한 Z스코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지기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영역 중재를 받은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능력 저하가 조금 적기는 했었고 CAID 점수가 6점 이상인 참가자에서 다중영역 중재에다 오메가3를 줬을 때 위약보다 약간 인지기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몇 점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CDR-SB로 보면은 3년 동안 차이 변화를 보면 다중영역 중재에다가 오메가3를 같이 주면 3년 동안 CDR-SB 스코어가 0.3점 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약에서도 0.29점 정도 좋아졌습니다. 보시면 CDR-SB 스코어가 0점에서 18점짜리의 스케일이라는 것을 다시 회상하시면은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MSA 점수에서도 다중영역 중재에다 오메가3를 준 군이 약 0.18점 정도 감소했고 위약군에서는 약 0.29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약 0.1점 정도의 차이로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프레디바 연구는 다중영역 심혈관 중재와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고 6년 동안 중재를 시행했습니다. 70에서 78세 지역사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6년 추적 관찰 시 누적 치매 발생률 장애 점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치매 및 장애 점수에 대한 중재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재 그룹에서 비알츠하이머 데멘치아 치매 위험도가 감소했고 치료를 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중재를 받으면 치매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중영역 심혈관 중재, 특히 심혈관 중재를 했을 때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예방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은 비알츠하이머 데멘치아 치매, 즉 바스큘라 데멘치아 같은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가능성, 그리고 고혈압 같은 CVD에도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핀란드에서 시행된 GEMS 연구는 포괄적인 노인 평가와 다중영역 중재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75세에서 98세의 핀란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1차 결과는 이동장애, 즉 자신이 400m를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중재를 한 군, 즉 포괄적인 노인평가를 하고 다중영역 중재를 하면 400m를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는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컸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보면 다중영역 중재와 포괄적인 노인평가가 노인 환자에서 근력이나 보행 등에 도움이 돼서 더 많이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